자, 이번에 진행할 강의는요, 그동안 1강부터 4강까지 진행했던 내용을 회로 해석하기 전에 총 정리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1강부터 4강까지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왔지만, 또, 공부를 또 게을리 하시는 분이 있을까봐 정리를 한 다음에 본 강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로 해석 강의 시작 전에 총정리란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메인보드는 복잡한 회로를 PCB 한 장에 통합하고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 모니터나 TV 수리보다 접근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고장 수리에 좀 더 쉽게 다가가기 위해서는 실무 입문 전 기본 측정 장비, 고장 점검용 지그, 솔더링 장비 등을 갖추고 사용법을 익혀야 되며 메인보드, 기본 회로 이론을 습득한 뒤 정상 동작되는 스터디용 메인보드를 활용하여 동작 원리 및 신호 흐름을 철저히 분석한 본인만의 빅데이터를 구축해야 고장 수리 시 작업 공수를 줄일 수가 있으며 수리 실력을 배가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자, 우리가 이제 회로 해석 전에 시작 전 총 정리를 좀 하는 이유는 간혹 저희 매장으로 전화 문의 오시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의외로 문의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뭐냐면은 사실 이 수리라는 게 기술적인 일이라는 게 참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기본적인 이론도 정립이 돼야 되고 또는 이제 거기에 대해서 많은 연습도 돼야 되고 숙련숙달이 돼서 본인만의 어떤 그 노하우, 즉 빅데이터라고 이해하는 분이 쌓여야 되는데 이런 기본 이론을 철저하게 습득한 상황에서 이런 기본 베이스 아래에서 실무를 들어가면 굉장히 쉽거든요. 근데 이런 기본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일을 하다 보면은 나중에 포기해야 되는 본인이 아주 굉장히 절망에 빠지는 그런 사태도 벌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여러분들의 심정은 제가 잘 알기 때문에 이런 유튜브 강의도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저희 이제 공식 카페에 보면 우리 이제 그 회원님들이 많이 답변해 주는데 답변을 안 하는 경우가 보면은 너무 노력을 안 하고 물어보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긴 해요. 그런 부분들은 또 우리가 조금 자제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답답한 심정은 알지만 항상 우리가 스텝 바이 스텝이라는 그런 마음 속에서 하나하나 기초를 다지고 여러분 스스로 진짜 열정을 가져야 되거든요. 열정 속에서 여러분들이 많은 스타디를 한 다음에 자기가 정령 몰았을 때 그때 질문을 하면은 이제 그런 부분은 도움이 갈 수가 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수리를 입문하시는 분이 주로 많을 텐데 뭐 이전에 1강부터 4강 전에 들어간 내용이지만 좀 집약해서 얘기해 드린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 할 때 나름대로 이제 계측기라든가 수리를 하기 위해서는 계측기 지구 필요가 하다고 분명히 얘기했었죠. 근데 더 중요한 게 또 뭐냐면은 어떤 소자격 불량이 났을 때 그거를 솔더링, 디솔더링, 그러니까 부품을 떼고 다시 납땜을 하는 그런 기술도 연마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내용을 여기 적어 놓은 겁니다. 그럼 잠깐 한번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메인보드는 인터페이스 회로, 부팅 회로, 시모스 회로, 바이오스 회로, 클럭 회로, 전원 공급 회로 등 모든 기능이 PCB 하나에 통합되어 있는 구조로 매우 복잡하며 고장 점검 및 수리가 쉽지 않다. 이러한 복잡한 회로의 고장 발생 원인을 좀 더 쉽게 찾아내기 위해서는 계측기 및 점검용 지그의 도움을 받아야 하므로 수리 실무 입문 전 필수 퀄리티 있는 계측기 및 점검용 지그를 갖추어야 하며 또한 사용법을 숙지해야 실무에 적용할 수가 있다. 또한 고장 부품을 탈거 또는 교체하기 위해서는 퀄리티 있는 솔더링 장비를 갖추고 장비 특성을 고려한 사용법을 숙지하여 솔더링 및 디솔더링 연습을 충분히 익힌 후 실무에 적용해야 고장 수리를 함에서 불량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것이다. 자, 이건 사실 기초적인 어떤 나름대로다가 우리 이론이라고 봐야 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계측기를 구할 때도 보면은 그저 싼 것만 자꾸 구하지 마시고요.
계측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사면은, 오래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좀 더 퀄리티 있고, 지명도 있고, 좀 브랜드 파워가 있는 그런 제품들을, 여러분이 조금 돈이 부족하다면은 좀 돈을 저축한 다음에 사는 것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해요. 이건 제 어떤 경험담인데, 저도 이제 저가 장비를 사다 보니까 고장 나니까 AS가 안 되는 거예요. 또 부품을 제가 수리하려고 해도 부품 구하기가 어려운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는, ASR 되는 국내용 장비들을 좀 많이 쓰고 있고요. 또 여러분들은 지금 보면, 그냥 개인들이 어떤 해외 사이트에 해서 뭐 어떤 그 셀러의 어떤 그 평가라든가 아니면 구매자의 어떤 그 댓글들을 보고 구매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보다는 실제 수리에 수리를 하고 있는 실무 사이트에 있는 사람들한테 어떤 조언을 받는다든가 그런 것이 좀 합리적이 아닌가. 그래서 잘못 사면은 망가지면 그 고장난 장비들을 창고에 쌓아놓는 그런 아주 비효율성인 돈을 낭비하는 사태가 많이 벌어지는 것을 저는 많이 경험을 했거든요. 그래서 요즘도 장비 하나 살 때는 상당히 신중을 고려하고 사실 뭐 장비를 여러분들한테 유튜브 상에 보여주는 것은 뭐 교육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하려 그러면은 교육 차원에서 좀 실험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나름대로 돈을 들여서 사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 게 없으면 또 교육을 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장비는 그렇게 좀 하셔야 되고 특히 이제 메인보드는 앞서서 얘기했지만은 굉장히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모니터 TV 수리해 본 사람이라면 메인보드 상태로 접어든다면 굉장히 아주 굉장히 복잡한 상황을 경험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쉽게 고장 부위를 찾아내기 위해서는 여기 지금 점검용 지그를 지금 말했는데 이런 지그들이 없으면은 우리가 수리 시간을 작업 공수를 상당히 길게 가져갈 수밖에 없다. 이것이 이제 그 메인보드 수리에서 현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점검용 지그도 하나하나씩 검색을 하고 도움을 받아서 뭐 점검용 지그가 그렇게 비싼 것은 아닌데요. 하나하나 자기가 필요한 것들을 구매를 해서 저같이 이렇게 지금 뭐 포스트카드 이렇게 많이 하면 뭐 구형도 신형이지만 안 쓰는 것도 많거든요. 이것도 하나의 돈 낭비단 말이죠. 그러면 포스트카드로 다기능으로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나름대로 검토해서 그냥 어떤 충동 심리에서 사시는 게 아니라 그런 걸 검토해서 가지고 있으면 어떤 돈을 절약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될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고장 점검용 지그도 우리도 그렇잖아요. 모니터 TV 수리해 본 사람은 뭐 메인보드 테스터기라든가 이런 거 다 뭐 백라이트 테스터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없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하나 찍어야 되고 굉장히 어떤 수리의 작업 공수를 길게 늘릴 수 있는 그런 것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그를 구입을 하고 고장 요소를 쉽게 발견하고 수리하고 고객한테 인도하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수리해서. 그런 부분들을, 지그들을 여러분들이 좀 가지고 있어야 되고, 이런 지그를 통해서 옆에 이렇게 샘플을 보여드렸는데, 이런 지그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파형도 찍어보고, 이런 거, 더미 지그 같은 걸 껴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그건 이제 나중에 이제 회로 해석 들어가서 여러분들한테 고장 점검 방법에 대해서 들어갈 얘기지만은, 미리 좀 이렇게 샘플을 보여드린 거고요. 또 하나는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게 이 솔더링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부품을 탈거할 때 어떤 디솔더링 연습, 또 부품을 삽입하고 부품은 여러 가지가 있죠. 리디 형태로 되어 있는 IMD 타입이 있고, 그 다음에 표면에다가 우리가 표면 그 회로 패턴에다 붙이는 SMD 타입의 표면 실창 부품이 있고, 또는 볼랍 타입으로 되어 있는 BJ 타입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 유형의 어떤 것들을 유효적절하게 연습을 많이 하고 본인만의 어떤 솔더링 기술을 습득하지 않으면은 불량을 또 많이 일으키는 것이 바로 이런 그 솔더링 장비하고 사용 방법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장비를 사게 되면은 그 장비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작업 환경이 또 틀리잖아요. 온도도 틀리고 또 공간이라든가 이런 걸 제약을 받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끔 여러분들이 온도 프로파일을 적당하게 구축을 해서 여러분들만의 그런 온도 프로파일을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으면은 이런 PCB의 어떤 그 특성이라든가 또 부품의 특성에 따라서 어떤 잘못하게 되면 불량이 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 여러분들이 이제 BJ 부품 같은 경우는 수리의 끝판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 이런 부분들 상당히 어려워요. 좀 SMD 타입만 부품을 여러분들 떼다가 이런 이제 BJ 타입
볼랍 타입으로 되어 있는 이런 소자들을 이렇게 탈거할 때도 잘못한 패턴을 다 망가뜨리고 칩셋 패드가 나가고 이 칩이 팝콘 현상이라고 어떤 열에서 부풀어 가지고 칩이 손상이 되는 경우, 이런 것이 다 뭐냐면 솔더링 연습에 또는 디솔더링 연습에 미숙에서 오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거기에 추가해서 알파는 뭐냐면 자기 장비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온도 프로파일을 적용 안 했기 때문에 오는 그런 사례들도 무지무지하게 많이 있다 하는 것이죠. 그 실패의 원인들을 분석해 보면 본인이 장비 특성을 파악하지 않고 여러 가지 제품을 다뤄보지 않았기 때문에 오는 그런 어떤 실패 사례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수리의 물론 이론도 물론 중요합니다. 기본 베이스 이론 하에서 여러분들 이런 연습들을 많이 해야 된다. 지금 막 급해 빨리 수리하고 싶다. 이 마음은 좀 접으시고 여기 이제 기초적인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이런 부분들 계측기 어떤 나름대로 특성을 고려해서 많은 연습, 사용 방법, 지그 사용 방법, 솔더링, 디솔더링 연습 그런 부분이 또 뒷받침이 돼야 어떤 고장 실무 라인에서 고장 수리가 들어왔을 때 제대로 수리해서 소비자한테 전달했을 때 나름의 보람을 느낄 수 있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계측기 필요한 계측기 사전에 좀 구입을 하시고 이런 점검용 지그 좀 구입하시고 또 솔더링 장비 좀 구입을 하셔서 많은 사용법 숙지와 어떤 연습을 많이 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메인보드나 노트북 메인보드나 데스크탑 메인보드에서 또 많은 불량을 일으키는 것이 뭐냐면 칩셋들이에요, 칩셋. 여기 칩셋이 있죠, 이렇게. 그래픽카드 GPU가 있죠. 이것도 칩셋인데 얘가 타입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BJ 타입으로 되어 있어요. BJ 타입. 자, 그러면 BJ 칩셋 수리를 위한 지침을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모든 전자기기에 사용되는 메인보드는 소형화, 경량화, 고기능화, 생산성 향상의 목적으로 각자 기능을 하던 소자들을 하나의 칩으로 통합하여 BGA화되어 제품 설계 및 생산 시 적용되고 있다. 이러한 칩셋들은 SMD 타입의 리드 방식이 아니라 칩셋 패드의 볼럽이 부품의 리드 역할을 하므로 PCB 회로의 솔더링 시 열풍기 또는 인두기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BGA 장비를 이용 상부와 하부 히터를 사용하여 칩셋 패드의 볼랍과 PCB 회로 패턴에 솔더링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여러 기능을 통합한 BGA 칩셋의 단점은 많은 열을 발생함으로써 칩셋 패드 또는 PCB 패턴에서 볼랍이 이탈하는 냉납 증상이 많은 고장 부분을 점유하고 있다. 그러므로 고장에 대해 확실한 수리를 위해서는 칩셋을 메인보드에서 분리하여 칩셋에 새 솔더볼로 리볼링하여 BGA 장비를 이용하여 솔더링하여야 재불량을 방지할 수 있으며 칩셋 리히팅 수단으로는 재불량을 양산할 수 있으므로 리히팅 작업은 권장하지 않는다. 이러한 칩셋 리웍 작업은 난이도가 있으므로 실무 적용 전 많은 연습과 숙련이 따라야 수리 불량을 최소화할 수 있다. BGA 리웍 연습 추천 방법으로는 정상 동작되는 저가 중고 그래픽 카드를 가지고 디솔더링, 리볼링, 솔더링 작업을 하여 그래픽 카드 정상 동작 유무를 시험하는 것이 수리 실력을 배가하는 방법이다. 자, 그래서 BGA 스타일의 어떤 그 소자들은 이렇게 구조가 이렇게 돼 있다고 그랬죠. 여기 칩셋 패드에 이렇게 지금 그 볼랍이 이렇게 붙어 있고요. 회로 패턴에 이렇게 볼랍이 붙는 방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칩셋이라는 것은 여기 앞에서 설명을 드렸지만은 어떤 그 여러 가지 부품 쓸 거를 뭐 하나 쓸 거를 뭐 6개 쓸 거를 하나로 통합한다든가 이렇게 많이 통합해 놨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많은 기능을 담당해서 하다 보니까 열이 많이 발생되는 구조로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보통 칩셋에 열이 많이 난 것에서는 보통 히트싱크, 방열판이라는 부분하고 또는 어떤 그 방열 패드들이 붙어 있는 것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왜? 그만큼 열이 발생되니까 열을 개를 통해서 방출하지 않으면은
이 칩셋이 타버리는 경우가 발생이 된다. 또 이 열이 많이 나기 때문에 여기도 지금 보시면은 납이 칩셋 패드에 떨어졌죠. 열이 나면서 납이 녹았다 식었다 하면서 납이 크랙이 생기면서 이렇게 칩셋 패드에서 볼이 떨어지거나 회로 패턴에서 이렇게 볼이 떨어지는 이런 부분이 발생된다. 이것을 우리가 전문 용어로 냉납이라고 얘기합니다. 냉납. 이렇게 회로들이 전부 다 이렇게 볼랍을 해서 패턴에 붙는 건데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들떠서. 근데 보통 이제 수리를 입문하시는 분이나 초보분들은 거의 뭡니까? 열풍기, 지금 이런 열풍기로 리히팅을 하는 거죠. 물론 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근데 1개월을 못 버틴다는 거죠. 왜? 열풍기라는 것을 전에 말씀드렸지만 칩셋에다가 열풍기를 하게 되면 요의 칩셋 패드 쪽은 잘 볼랍이 어느 정도 붙을지 모르겠지만 밑에 PCB 패턴에서의 부분들은 잘 붙지 않을 수가 있다. 또 하나는 냉납이 났다는 자체는 납이 녹았다 식으면서 납의 기능을 상실해 버렸다. 그런 얘기라고 직결될 수가 있는 거겠죠. 그렇다 그러면은 붙인다 한들 납의 기능을 상실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그 전자기기에서 오래 유지할 수가 있겠냐 하는 거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불량난 칩셋을 냉납이 난 이 칩셋이 사실 불량보다는 냉납이 주로 많거든요. 물론 칩셋도 불량이 있어요. 이걸 이렇게 패드 칩셋 그 회로 패턴에서 BGA 소자를 떼어가지고 산화된 램을 다 PCB 패턴이나 아니면 칩셋에서 긁어낸 다음에 이 새 솔더블을 얹어서 리볼링을 해가지고 BGA 장비에다가 우리가 이렇게 구워줘야 이것이 불량이 안 나는 경우도 많이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요즘 이제 노트북 같은 거 보면요, 울트라북 같은 거 얇은 거 여러분들 한번 뜯어보세요. 리튬 배터리만 상당히 크고 이런 어떤 그 안에 있는 메인보드가 무지무지하게 손바닥보다 더 작습니다. 그걸 뜯어보면요, 거의 부품들이 BGA화 되어 있어요.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모니터, TV 수리하면서 주로 여러분들이 IMD 타입과 즉 이렇게 IMD 타입은 뭔지 아시죠? 많이 얘기해서 리드가 이렇게 나와 있는 거 PCB 홀에 삽입해서 뒷솔더링 홀에다가 솔더링 하는 방식이고, SMD 타입은 여기 발이 이렇게 나와 있어서 요거를 회로 패턴에다가 표면 실장한다 그러죠. 이걸 SMD 타입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지금 솔더링 했을 때하고 상황이 틀리는 거죠. 이런 것들은. 이것은 여러분들이 열풍기와 인두기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고 이런 BGA 리역 장비를 통해서 상부 히터와 하부 히터를 통해서 리볼링한 또는 새로 구입한 칩셋을 바로 회로 패턴과 칩셋 패드에 더 견고하게 붙이는 작업을 하는 것이 바로 BGA 리역 장비다. 그럼 이걸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물론 BGA 장비는 여러분 필수로 갖고 있어야 되겠죠. 또 하나는 뭐냐면 아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굉장히 많은 연습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장비들의 특성이 틀리기 때문에 본인의 작업의 공간의 환경과 장비 특성과 또 여러분들이 어떤 제품의 이런 PCB의 어떤 나름대로의 어떤 특성과 이런 부분들 칩셋의 특성을 고려해서 하지 않으면 100% 불량 나는 것이 바로 BGA 리역 작업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울트라북 같은 경우는 너무 소형하기 때문에 안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수리를 안 하고 그냥 PCB를 교체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스마트폰처럼.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차피 지금 뭐 이 수리 일을 해서 업으로 삼는다 그러면은 앞으로는 SMD나 IMD 타입보다는 이런 BGA 리역 장비를 해야 단가도 맞고 좀 해야 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두에 이렇게 많은 얘기를 했죠. 이런 건데 이거는 연습밖에 방법이 없다. 뭐 어떤 사람 간혹 이거 BGA 쪽에 프로파일 좀 복사할 수 없으니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인데 그건 안 주는 것이 아니라 그걸 갖고 와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 프로파일이 맞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구입한 장비하고 작업 환경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열풍기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열풍기 하면 어떤 사람은 250대 맞춰놓고 하는 사람이 있고 350대 맞춰놓는 사람, 어떤 400도까지 맞춰서 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환경이 틀려서 그렇거든요. 뭐 그런 부분들을 누구한테 달라기보다는 여러분 장비 특선에서 어떤 연습을 많이 해야 된다. 그 연습으로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여러분들 고객이 많이 버린 이 그래픽 카드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게 제일 중요한 게 이런 걸로 떼었다 붙였다 하는 연습을 하고 어느 정도 숙달이 되면은 좀 저가 그래픽 카드 있지 않습니까? 잘 정상 작동되는 거. 걔를 한번 떼어가지고 리볼링에 붙여서 3D 테스트 프로그램들 있죠. 돌려서 제대로 동작되는가.
잘 동작된다면 여러분들은 그건 나름대로 BG의 어떤 실력이 배가가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뗐다 붙이고 했을 때는 여러분들이 고장난 그래픽카드 있죠. 스크립 업자들, 컴퓨터 삽니다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불러가지고 못 쓰는 그래픽 카드 있으면은 장당 500원씩 쳐줄게요. 그러고 100장씩 구입을 해가지고 장배하면 연습을 해보는 겁니다. 떼어가지고 했다 붙였다 했다. 물론 여기에다 이 스텐실도 구입을 해야 되겠죠. 맞는 스텐실을. 그래야지만 이것이 완성이 되는 거지. 누가 옆에서 저 BJ 니역 기술 좀 알려주세요. 가르쳐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해가지고 떼었다 붙여서 잘못하니까 칩셋이 팝콘 현상이 나고 패턴에서 패턴이 다 일어나 버리더라. 어떻게 유효적절하게 젤 플락스를 해가지고 어떻게 하니까 이것이 잘 되더라. 여러분들이 그 노하우를 쌓아야 되는 거지 누가 이 전서 줄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요령은 알려줄 수 있겠지만 요령은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보유 장비를 가지고 여러분 연습할 수밖에 없다. BJ 리용 연습은 이건 수년 수달밖에 없다. 연습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이 연습 많이 하세요. 여러분들 그 전자기기를 생산하는 양산체제 공장에서는 모든 로봇들이 하는데 그 로봇 안에 들어가는 이런 메인보드들은 아직도 8, 90년대 그런 그 메인보드를 많이 써요. 그런 것들을 구하기가 힘들단 말이죠. 비싸기도 하고 구할 수가 없어요. 그 칩셋 불량이 났을 때 이런 리옥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걸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왜 그러냐면 구할 수가 없고 희소성 때문에 수리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장비를 버리고 몇십억짜리 장비를 사야 되는데 그런 산업용 장비 그런 게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고 해야 되는 거다. 꼭 그런 부분이 아니더라도 내가 만약에 수리하는 엔지니어라 그러면은 이런 것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나름대로 합니다. 저도 하면서 실패를 많이 해요. 이거 진짜 굉장히 어려워요. 제가 많이 해드려도 이것들을 불량이 나서 새 거를 구입해서 해주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그럼 어쨌든 간에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메인보드 수리에 있어서 메인보드 우리가 이제 데스크탑 메인보드를 갖고 오면은 고장난 부분이 이 파워 서플라이가 고장의 원인을 90%를 주고 있더라 하는 것을 나름대로 제가 많이 판단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왜 그런 줄 아세요? 자, 그러면 파워 서플라이 쪽에서 한번 그 내용을 한번 들어보고 얘기를 진행할게요. PC용 파워 서플라이에 메인 전압이 동작되는 원리로 파워 서플라이는 전위차를 이용하여 메인 전압을 구동하는 원리를 적용한 것으로 데스크탑 메인보드 전원 커넥터에 파워 서플라이 전원 케이블을 삽입하고 파워에 AC 220V를 인가하면 대기 전압인 스탠바이 DC5V와 파워원 전압 DC5V만 출력되고 메인 전압인 DC 12V, 5V, 3.3V 파워고 시그널은 스탠바이 상태로 대기하고 있으며 메인보드에 파워온 버튼을 누르면 파워온 트리거 신호가 IO 칩과 사우스 브리지 칩으로 구성된 부팅 회로를 거쳐 출력된 메인 전압 구동 신호는 파워원 전압의 5V를 0V로 전환하여 파워 메인 전압이 구동되며 메인 전압이 이상이 없을 시 파워가 이상 없다는 파워고 시그널을 출력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또한 컴퓨터에서 고장의 많은 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부분이 파워이므로 메인보드 고장 점검 전 파워 테스트 지그를 이용하여 파워 이상 유무를 먼저 점검해야 한다. 참고로 파워 에너지 효율 등급은 스탠다드, 브론즈, 실버, 골드, 플래티늄, 티타늄으로 구분되며 플래티늄과 티타늄은 효율이 90% 이상이다. 컴퓨터에 어느 규격의 파워를 사용할지를 잘 모를 경우는 컴퓨터에 장착된 그래픽 카드가 소비 전력이 높으므로 장착된 그래픽 카드의 스펙을 검색하여 권장 파워 용량을 참조하면 된다.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파워 서플라이의 그 동작 원리는 TV 수리해 본 사람은 알 겁니다. TV도 스탠바이 방식이거든요. 220V 전원을 SMPS에 인가하면 스탠바이 5V 밖에 안 나오죠. 모니터 수리한 사람은 또 생각이 틀릴 거예요. 왜냐면 오토 방식이기 때문에 220V, AC 220V를 인가하면 2차 쪽으로 5V, 12V가 바로 나오는 오토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TV처럼 이런 파워 서플라이도 거의 스탠바이 비슷한 방식을 쓰고 있어요. 단지 이제 조금 틀린 부분이 없잖아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파워 서플라이 동작 원리는 알고 있어야 돼요. 파워 서플라이는 전이차를 이용해서 전이차 여기 지금 보면 파워 커넥터 쪽에 녹색 케이블이 이게 파워원이죠. 220V를 인가하면 두 가지 전압이 먼저 나옵니다. 파워원 전압하고 여기 스탠바이 5V 5V는 부팅 회로 우리가 어떤 컴퓨터를 동작시키기 위해서 기본 전압을 공급해주는 우리 TV 수리할 때도 스탠바이 전압 어디 쓰죠? 메인보드에 전달이 돼서 기본적으로 리모컨을 동작하는 적외선 회로와 이런 기본적인 회로에 공급을 해서 우리가 동작 대기 전압을 공급해주는 그런 방식이나 똑같은 거죠. 여기에. 그리고 파워 전압이 뭐냐? 바로 메인 전압. 즉 우리가 220V인가 하면 스탠바이 5V하고 파워 90만원이 나온 그 파워온 전압만 나온다 그랬는데 메인보드를 동작하기 위해서 5V, 12V, 3.3V 공급해 줘야 되잖아요. 그런 어떤 파워온이라는 이 전압은 우리가 메인 전압을 기동해 줄 수 있는 하나의 스위칭 전압으로 쓰기 위해서 이 파워온 전압이 220V인가 하면 나오는 겁니다. 얘를 이용해서 얘를 0V로 낮춰줬을 때 바로 메인 전압이 기동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데스크탑에 쓰는 파워 서플라이, 즉 PSU의 구조, 동작 원리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데스크탑이 고장나서 오는 유형을 보면은 거의 파워가 90%를 점유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수리하면서 얻은 하나의 결론입니다. 왜? 고장난 그 파워들을 보면요. 전부 다 뻥파워를 장착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뻥파워는 뭐예요? 우리가 전격 파워하고 막 파워 또는 뻥파워로 얘기하는데 우리가 이제 그 파워 서플라이는 우리가 AC를 DC로 바꾸는 정류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220V 인가하면은 정류회로 또는 스위칭 회로를 통해서 2차 측으로다가 DC를 공급해 주는데 정류 과정에서 즉 인덕터라는 거하고 그 콘덴사의 역할 때문에 우리가 무효 전력이 발생된다. 낭비되는 전력이 발생이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낭비되는 전력으로 인해서 2차 측으로 출력이 저하되는 그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바로 이제 우리 TV나 데스크탑 파워에서 전격을 쓰는 이유는 바로 뭐냐면은 바로 무효 전력을 유효 전력으로 끌어주는 회로가 들어있는데 그것이 뭐냐? 바로 PFC 회로라는 거죠. 전력 효율 보상 회로 또는 역률 보상 회로라는 부분이 들어가 있고 또 2차 측으로 출력을 더 내기 위해서 바로 RC 회로, 공진 회로가 들어가 있는 것이 바로 여기 보는 이 전격 파워들이라는 얘기죠. 그 회로가 얼마큼 충실히 들어있냐에서 또 틀리는 거죠, 이게. 그래서 그 어떤 회로들이 얼만큼 더 충실하게 들어있냐에 따라서 스탠다드가 제일 밑에 레벨이고요. 제일 높은 레벨이 이 티타늄 레벨인데 티타늄 레벨 같은 전격 파워들은요. 가격이 30만원 이상 고가입니다. 비쌉니다. 근데 사실 이런 것보다는 보통 뭐 어떤 브론즈나 실버급을 좀 많이 쓰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어야 이 메인보드가 쉽게 상하지 않습니다. 이런 분들이. 우리 지금 여기 이 전자기기에 쓰는 소자들은 뭡니까? 항상 전격 전압과 전격 전류를 요구하는 겁니다. 전격 전류와 전격 전압을. 그런데 이런 뻥파워들은요, 그렇게 어떤 전력을 공급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무효 전력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전격 파워를 써야 된다는 어떤 그런 의미고,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면은, 뭐, 다나와라든가 이런 데 들어가서 보면은요, 만약에 RTS 3060이다. 그래픽카드를 하면은, 권장 파워를 어떤 걸 써야 되는지 나와 있어요. 걔를 기준으로 해서, 파워를 산정해서 해야 되는데, 물론 뭐 알면서도 전격 파워를 못 쓰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왜냐면 고객이 비싸면 안 살까봐. 그러면 고객한테 저는 이해를 시킵니다. 이러이러 파워 역할은 이런 거기 때문에 이거 안 쓰면 안 됩니다. 그러면 고객은 아무 얘기 안 해요. 그럼 당연히 그거 써야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런 걸 이런 지식이 없는 어떤 그 컴퓨터 매장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무관해 그냥 파워를 아무거나 써야 된다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본 이론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딱 컴퓨터 고장이 들어왔을 때 뚜껑을 열어보세요. 그래서 뻥 파운지 전격 파운지를 알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전번 시간에 알려줬죠. 거기에 80 플러스 또는 85 플러스 83% 마크가 찍혀 있어요. 그냥 전격 파워라는 얘기죠. 그게 아닐 때는 아 이거 메인보드 좀 상하겠구나 이런 의심을 해볼 필요는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고객이 PC가 들어오면은 먼저 여러분들이 파워 테스트기 갖고 있죠. 이 파워 테스트를 통해서 제대로 출력 이런 것 신호들이 제대로 나오는지를 보고 정상이래도 좀 조립한 지 오래 안 되는 것들은 요거는 요런 부분들은 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으니까 전격 파워로 교체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고 요런 내용을 얘기해 주면은 소비자들은 교체를 합니다.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파워 테스트하기를 가지고 PSU 테스트하기 다 가지고 있죠. 보통 우리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요걸 갖고 있을 텐데 요거는 불행히도 리플이 검출이 안 돼요. 리플이. 요즘 리플이죠. 리플. 오시로스코프로 봤을 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보완이 됐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는 여러분들 한번 해외 사이트 찾아보세요. 그래서 여기 좀 리플이 나오죠. 리플. 리플은 뭡니까? 직류 성분 속에 포함된 교류 성분입니다. 전자 소자들은요. 디지털 전자 소자들은 리플을 무지하게 싫어해요. 그래서 리플이 나오지 않는 좋은 파워를 좀 써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나오면은 참 여러분들이 판단하기가 좋을 텐데 이 지금 해는 리플 검출이 안 됩니다. PG 신호까지는 우리 검출이 되는데 리플이 검출이 안 되기 때문에 좀 약간 애로사항이 있어요. 근데 이 장비를 나도 하나를 더 살라고 그랬더니 이건 예전에 단종이 되어갖고 안 나와요. 이게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이런 부분들도 여기 파워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 5V, 12V, 3.3V 중요하지만 파워고 시그널 중요하지만 여기 지금 직류 성분 속에서 포함된 이런 리플, 교류 성분들이 얼마큼이 검출되느냐 이것이 중요하거든요. 이것들이. 그래서 이런 어떤 장비들이 있나 여러분들이 좀 해외 사이트나 한번 해서 있으면은 저희 공식 카페에 링크를 좀 달아줘서 같이 구매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협조를 좀 구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요 부팅 시그널 있죠, 요거 부팅 시그널. 부팅이 컴퓨터 부팅 시그널은 전번에 한번 얘기했지만 요거 좀 여러분들이 좀 꼭 애웠으면 좀 애우는 것보다는 이해를 해야 되겠죠. 예, 그래서 모든 것은 이런 어떤 입력 신호가 들어가면 항상 사우스 브리지를 거쳐서 노스 브리지를 거쳐서 메모리를 일단 이동을 한 다음에 CPU는 메모리 있는 내용을 갖다가 연산 처리해서 노스 브리지를 통해서 그래픽 카드를 통해서 이렇게 출력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메인 전압을 기동하기 위해서는 파워 버튼을 누르면 파워 트리거 신호가 IO 칩으로 들어가서 여기에서 연산을 거쳐서 그 다음에 뭡니까? 0V 전위를 낮추는 그 신호를 여기 파워온 쪽에 보내서 그 다음에 파워 서플라이 보낸 다음에 메인 파트에 있는 메인 전원을 기동하는 원리를 가지고 있다고 얘기했었죠. 이렇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그래서 컴퓨터가 어떻게 부팅되는지 다시 한번 리뷰를 한번 해보게 잘 한번 들어보시고요. 그냥 지나가는 얘기를 듣지 마시고 요걸 기준으로 해야 이제 상세 우리가 해석할 때 도움이 좀 됩니다. 부팅이란 PC가 켜진 후에 운영체제가 실행되기 전까지 수행되는 일련의 작업 과정을 의미하며 부팅되는 과정으로는 첫 번째는 AC 220V 전원을 ATX 파워에 인가하면 파워1 DCO 볼트와 스탠바이 DCO 볼트가 출력되고 스탠바이 DCO 볼트 전원은 메인보드 파워 커넥터를 통해 LDO 레귤레이터로 입력되어 내부 레귤레이션 동작을 통해 DC 3.3V로 다운하여 시모스 회로와 부팅 회로의 전원을 공급, 동작대기 상태가 되며 파워1 DCO 볼트는 ATX 파워, 메인 전압 동작을 위한, 즉 파워고 시그널 생성, DC 12V, 5V, 3.3V, 마이너스 12V 전원을 동작시키기 위한 스위칭, NPNTR, 컬렉터에 인가되어 동작되기 상태가 된다. 스위칭, NPNTR, 이미터는 접지되어 있다. 두 번째는 파워 온 버튼을 누르면 파워 온 트리거 신호가 IO 칩을 거쳐
사우스 브릿지 칩으로 전송되어 파워원 제어 시그널이 스위칭 TR 베이스에 인가되면 컬렉터에 대기하고 있던 DCO 볼트가 에미터로 흘러 DCO 볼트에서 DC 0볼트로 전위차가 발생되어 파워원 전압은 0볼트로 다운 ATX 파워 메인 전압이 동작을 시작한다. PC 파워의 메인 전압은 전위차를 이용하여 동작을 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세 번째는 ATX 파워 메인 전압이 동작을 시작하여 메인보드 파워 커넥터를 통해 각 장치에 전원을 공급한다. 네 번째는 ATX 파워가 이상이 없다는 3볼트에서 5볼트의 파워고 시그널을 메인보드 파워 커넥터를 통해 보내면 이 비즈 신호는 CPU 노스 브리지 칩, 사우스 브리지 칩에 분배되어 인가되며 사우스 브리지 칩의 피즈 신호 작용은 내부 리셋 모듈에 유입되며 그 밖에 피즈 신호는 사우스 브리지 칩을 통과하여 클럭 제네레이터로 인가되어 리셋 신호 역할을 한다. 다섯 번째는 사우스 브리지 칩으로부터 클럭 제네레이터로 리셋 신호가 전송되면 클럭 제네레이터가 동작을 시작하고 클럭 제네레이터의 주파수 분할을 통해 각 장치에 클럭 신호가 전송되며 사우스 브리지 내부에 리셋 모듈이 동작을 시작하여 사우스 브리지 칩과 메인보드의 하드웨어 부품이 리셋되며 리셋 후 CPU 동작이 시작된다. 여섯 번째는 CPU 작동 시작 후 CPU는 메모리 특정 번지로 로드된 바이오스 스타트업 처리 루틴을 실행하여 메인보드 각 장치들이 이상이 없는지를 포스트 과정을 통해 자체 검사 과정이 실행 후 시모스에 설정된 첫 번째 부팅 디스크에 있는 MBR 영역에서 부트로더를 읽어들여 메모리로 로딩되며 부트 매니저를 실행하여 운영체제가 부팅을 시작한다. 자, 요것이 이제 컴퓨터 부팅 프로세스예요. 요거를 여러분들이 좀 알고 있어야 우리가 이제 회로 해석, 또 고장 점검 수리 시에 요거를 우리가 머릿속에 있어야 여러분들이 이해가 돼요. 예를 들어서 리셋 신호하고 피지 신호가 제대로 지금 들어오는지 그런 부분들도 이제 점검할 때도 이게 왜 이렇게 되는가 이런 기본 동작을 알아야 되거든요. 우리가 TV SMPS 수리할 때 우리가 그 파트별 구성된 회로를 갖다 이해했잖아요. 맨 처음에 우리가 뭐 EMI 필터를 거쳐서 1차 정유회를 거쳐서 스위칭 회로를 거쳐서 그 다음에 뭐 2차 이렇게 나오잖아요. 물론 이제 TV SMPS는 중간에 PFC하고 RC 회로가 들어가 있지만 그런 단계 부분에서 이렇게 동작이 된다는 걸 알고 있어야 되듯이 메인보드 이 키가 되는 것은 이런 동작 원리거든요. 이런 원리를 여러분이 좀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 수리할 때 이쪽에 그 피지 신호가 안 들어오네. 이거 뭐 파워에서 피지 신호가 안 나오는 거 아니야? 하고 여러분들이 뭐 PSU 테스터로 쟀을 때 피지 신호가 에러로 뜬다 그러면 여기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뭐 파워를 새 거로 바꿔 본다든가 이런 것들이 기본 이론을 알고 있어야 여러분들이 하게 되는 행입니다. 행동. 근데 이게 모른다 그러면 행동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무거나 갈아보고 아무거나 찍어보고 해서 더 분량을 가중시키는 그런 결과도 발생될 수 있다. 또 이렇게 기초부터 해서 하나하나 수리해서 얻는 그 희열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어디서 얻을 수 없는 그런 나름대로 그 큰 보상입니다. 예.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느끼면서 할 수 있도록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조금 제 마음을 좀 이해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좀 하나 더 알려주려고 좀 저도 그러고 있는데 여러분들한테 얼마큼 마음에 충만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한테 실무 회로 해석 들어가기 전에 또 마지막 할 얘기가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메인보드 수리한다 그러면 메인보드 여러분들이 정상 동작되는 메인보드 이렇게 간단하게 직을 하나 만드세요. 해가지고 자꾸 찍어보고 연습을 해야지 되는 거죠.
이런 연습을 여러분들이 좀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 대한 내용을 잠깐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메인보드는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PCB 한 장에 통합된 회로를 가지고 있어 수리를 입문하시는 분들은 접근하기가 쉽지 않으므로 먼저 메인보드 파트별 구성되어 있는 회로, 즉 인터페이스 회로, 부팅 회로, 시모스 회로, 바이오스 회로, 클럭 회로, 전원 공급 회로에 대한 기초 회로 이론을 습득한 후 본인만의 스터디용 지그를 좌측 그림과 같이 제작하여 수시로 메인보드 회로 구성 파트별로 동작 원리와 신호 흐름을 익혀 본인만의 빅데이터를 구축해야만 실무 적용, 고장 점검 및 수리 시 작업 공수를 줄일 수 있으며 또한 다른 전자기기 수리 시 응용할 수 있는 능력이 배가 된다. 자, 하여튼 어쨌든 간에 이 메인보드는 뭐 노트북이든 아니면 데스크탑 메인보드는 아주 무지하게 복잡합니다. 복잡해요. 일단은 뭐 하나 뒤에 이 회로들이 전하는 버스선을 보더라도 뭐 무지무지하게 복잡합니다. 이것들이. 예, 복잡하게 구조로 돼 있다 하는 거죠, 이게.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지그를 만들어서 할 때는 이제 기본 회로도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이런 기본 회로도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한다는 자체가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회로도 무지하게 복잡하고 제가 나중에 이제 회로도를 하나 뭐 올려드리긴 하겠는데 공식 카페에 그 보기 아마 안 볼 거예요. 뭐 올려 뭐 드려도 보지 않을 걸 뭐 확실한 건데 그래서 요거보다는 요런 이제 그 보드뷰를 구하세요. 보드뷰를 만약에 AA-1이라는 모델이다 그러면 그걸 이게 많이 뭐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구해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여기 스탠바이 딱 찍으면은 이 회로가 어디에 연결돼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건데 이 회로도 가지고는 여러분들이 한 2분만 머리가 지끈지끈 아플 겁니다. 따라가는 것도 그렇고 이렇게 통합해서 돼 있는 게 아니라 조각조각 나눠져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는 뭐 설계자들이 볼 수 있는 거고 우리 수리자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거보다는 이런 보드뷰를 활용하는 게 좋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이제 회로 해석 들어갈 때 한번 보여드리긴 하겠는데 1차적으로 한번 제가 1강부터 4강 안에 제가 하나 넣었었죠. 보여드렸죠. 이렇게 찾아가는 거. 예, 그래서 이런 보드뷰를 하나 구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스터디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지그를 아크릴판에다가 OT짜리 아크릴판에다가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일체형으로다가 이게 크진 않아요. 제가 실물을 몇 센치라고 크진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테스트하기 놓고 딱 놓고 이렇게 찍어 가면서 어떻게 이게 동작이 되는지 이런 공부를 했다면 그거 가지고 이제 찍어 가면서 여러분들의 어떤 데이터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야지 수리가 들어왔을 때 그 부분에 전압이 어떻게 파형이 어떻게 나왔었지? 여긴 안 나오는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하고 수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요런 지그를 만들 때 저보다 더 잘 만들 수도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좋은 게 뭐냐면 이런 거 갖고 있으면은 소비자가 왔을 때 자, 이게 이렇게 동작이 되는데 여기 요런 부분에 문제가 생겨서 여기 전압이 안 나오는 거고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얘기할 수 있는 교보제도로 쓸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요렇게 하나 만들기를 여러분들한테 권장을 드립니다. 요거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자, 이제부터 이제 그 메인보드 회로 해석을 들어갈 텐데 부팅 회로부터 우리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메인보드에서 부팅 회로 해석이란 무엇인지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메인보드 부팅 회로는 파워온 버튼 동작에 의한 트리거 신호를 이용하여 사우스 브리지 칩과 IO 칩과 연동된 부팅 회로를 동작시켜 출력된 제어 신호에 의해 ATX 파워온 단자에 고압 또는 저압 신호를 인가하게 되며 저압 신호가 인가되면 ATX 메인 전원을 동작시켜 메인 전원을 메인보드 각소자에 공급하여 메인보드를 정상 동작하게 하고 고압 신호가 인가되면 ATX 메인 전원이 셧다운되어 스탠바이 상태로 전환되게 역할을 하는
중요한 회로이다. 부팅 회로가 문제가 발생하면 파워 서플라이에 메인 전원이 공급 안 되는 전원모 현상으로 메인보드 정상 동작이 어려워진다. 자, 부팅 회로는 쉽게 말해서 우리가 그 파워 쪽에 파워 동작은 우리가 그 스탠바이 방식이다. 즉 220V를 꽂으면은 파워온 전압하고 스탠바이 5V가 나온다. 그거 가지고는 메인보드가 동작을 못 하잖아요. 뭐 CPU라든가 또 기본적으로 메모리라든가 어떤 PCI 익스프레스라든가 각종 장치들에 대한 기본 전원을 공급해 줘야 되는데 그 전원이 어디냐? 바로 메인 전압 5V, 12V, 3.3V가 공급이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걸 동작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파워온 버튼을 눌렀을 때 그 트리거 신호를 의해서 부팅 회로가 동작을 해서 이제 뭡니까? 파워의 메인 전압을 기동해서 메인 전압이 바로 메인보드에 공급이 됐을 때 메인보드의 동작 기본적인 체제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게 안 된다. 에너지가 공급이 안 되면 사람도 밥을 안 먹으면 죽듯이 에너지가 공급 안 되면 메인보드 동작이 안 되는 거잖아요. 메인보드의 부팅 회로라는 것은 그걸 기본적으로 해주는 거다. 그래서 같이 나올 때 이제 메인 전압이 나올 때 파워고 시그널이 나오는데 그 신호를 이용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메인보드 기본 신호를 쓴다는 거죠. 그래서 부팅 회로는 그거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파워의 원리를 여러분들이 아까 얘기했었죠. 그 파워 원리를 잘 인지를 하고 부팅 프로세스를 이해했을 때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이해가 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메인보드 부팅 회로 구성도는 어떻게 되어 있나 한번 우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메인보드의 부팅 회로 제어 방식은 제조사의 설계 방식과 사용되는 소자의 조합이 다르더라도 동작 원리는 같다. 제조사 설계 방식에 따라 하나는 사우스 브리지 칩이 직접 제어하는 방식과 다른 하나는 I/O 칩이 직접 제어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파워온 트리거 신호에 의해 파워온 16번 핀의 전위차를 이용하여 ATX 전원의 부팅과 셧다운을 제어하는 방식은 동일하다. 파워온 16번 핀 전위가 높을 때 ATX 파워의 주 전원회로는 동작하지 않으며 파워온 16번 핀의 전위가 낮을 때 ATX 파워의 주 전원 회로가 동작된다. 즉, 파워온 16번 핀을 통과하는 전압의 전위차가 메인보드의 켜짐과 꺼짐을 통제하는 것이다. 메인보드 부팅 회로의 목적은 ATX 파워 서플라이의 메인 전원인 DC 12V, 5V, 3.3V 파워고 시그널을 작동시켜 메인보드를 동작하게 하는 것이다. 부팅 회로 동작을 위한 기본 조건은 ATX 파워 서플라이가 정상이라는 조건 하에서 AC 220V 전원을 인가하면 스탠바이 DC 5V와 파워온 DC 2V에서 5V 전원이 파워로부터 메인보드 파워 커넥터를 통해 스탠바이 DC 5V는 사우스 브리지 칩과 I/O 칩에 VCC 전원을 공급하기 위해 LDO 레귤레이터를 거쳐 DC 3.3V로 다운하여 사우스 브리지 칩 및 I/O 칩에 VCC 전원으로 인가되며 파워온 전압은 I/O 칩에 인가되어 스탠바이 상태로 전환된다. 이때 사용자가 파워온 버튼을 ON 할 경우 파워온 트리거 신호가 I/O 칩으로 인가되어 내부 스위칭 회로를 거쳐 I/O 칩에 인가된 파워온 전압을 0V 전위로 다운하여 파워 커넥터 파워온 단자로 인가되면 ATX 파워 서플라이는 0V 메인 전원 스위칭 신호를 받고 동작하여 메인 전압인 DC 12V, 5V, 3.3V 파워고 시그널을 메인보드 파워 커넥터를 통해 각 소자에 동작 전원을 공급하여
메인보드가 정상 동작을 하게 하는 것이다. 메인보드 부팅 회로의 중심 소자는 사우스 브리지 칩, IO 칩, 크리스탈, 저항, 코일, 콘덴서 등의 소자로 구성되어 있다. 자, 일단은 요 내용대로 여러분들이 요 내용대로 그 회로가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요 모델이 G31M-S라는 에즈락 메인보드인데, 이 보드 뷰를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요 구성이 부팅으로 어떻게 구성되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여기 지금 뭡니까? 이쪽이 이 버튼 그 파워온 단자를 누르게 되면 요것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 이렇게 이 색깔로 표시가 되죠. 네, 색깔로. 그래서 어디하고 연결되어 있고 연결되어 있고, 아까 회로들을 보면 여러분들이 그거 가지고는 찾아가기가 힘들어요. 물론 얘가 디테일하게 그 되어 있는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따라가다 보면 이렇게 연결된 부분이 나오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참조해서 이렇게 보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글쎄 구글링 하면 이런 보드뷰 파일을 많이 있는지, 하여튼 많이 아시는 분들은요, 지금 우리 공식 카페에 링크를 좀 달아주세요. 저도 바쁘다 보니까 막 찾지도 못하고 이러는데, 보드뷰 파일을 이용하는 것이 뭐 수리 입문자들이나 아니면 수리 지금 하시는 분들도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 보드뷰 파일을 좀 찾으면은 좀 올려서 같이 좀 공유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한테 협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요, 부팅회로 스탠바이 상태에서는 얘가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볼게요. 예, 볼게. 자, 여기 지금 여기 이제 보라색 단자죠. 보라색이 뭡니까? 케이블 스탠바이죠. 스탠바이 상태. 스탠바이 AC 220V를 꽂으면은 파워에서는 두 가지 전압을 보내준다 그랬어요. 하나는 파워온, 하나가 스탠바이인데, 이 스탠바이가 부팅회를 동작시키는 기본 전원을 쓰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가냐면, 이 5V가 나온다 그랬죠. 우리가 파워온 버튼을 누르기 전입니다. 그럼 얘가 따라서 쭉 가면 여기 어디로 가냐면, 여기 지금 레귤레터가 하나가 있어요. LDO 레귤레터라고 하죠. LDO 레귤레터. 5V를 받아서 내부 레귤레이션 동작을 통해서 아웃풋으로 3.3V를 갖다가 출력시키는 거죠. 출력시켜서 이것이 이제 기본적으로 이런 부팅의 사우스 브리지 IO 칩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전압을 공급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레귤레이터 앞뒷단에 항상 콘덴서가 있다고 그랬죠. 전해 콘덴서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콘덴서가 상당히 문제가 돼요. 전압이 안 나오면 물론 레귤레이터 불량도 있겠지만은 얘 불량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일단은 5V는 들어가는데 찍으니까 3.3V가 아니라 뭐 3V로 떨어진다 그러면은 뭐 레귤레이터보다는 이제 콘덴서 불량도 있으니까 이런 걸 한번 우리가 정전력 측정을 해볼 수도 있겠죠. 얘는 정상이다는 뭡니까? 이 지금 얘가 문제가 된 거니까 어떤 절연장을 측정해서 얘가 지금 용량 감퇴가 됐는지를 우리가 그거는 회로에서 점검할 때 이제 해야 될 사항이지만, 이렇게 전원이 이렇게 들어간다는 얘기죠. 5V를 받아서 얘네들한테 소자를 바로 VCC 공급해 줄 수 없잖아요. 우리가 이제 데이터 시트를 받게 되면 IO 칩은 몇 볼트에서 동작한다, 사우스는 얼마 동작한다는 있잖아요. 그걸 공급해 주기 위해서 일단은 기초 전압을 공급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VCC로. 그러니까 요 지금 이 모델은 IO 칩 61번 핀으로다가 지금 이렇게 들어가죠. 요쪽으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파워 버튼을 눌렀을 때 요 신호가 어디로 들어가냐면 이렇게 따라가서 어디로 들어가냐면 IO 칩 68번 핀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68번 핀으로 여기로 들어가는 겁니다. 파워온 버튼을 뗐다 눌렀을 때 발생되는 트리거 신호가 이리로 들어간다는 얘기죠. 들어가면 여기서 이제 그 변환을 해서 여기 지금 IO 칩 70번 핀으로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들어가면 이렇게 들어가서 이 파워온 단자를 다시 뭡니까? 0V 전위로 떨어뜨리는 거죠. 0V 전위로 떨어뜨리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서 이제 메인 전압이 구동을 하는 거죠. 메인 전압이 구동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파워 부팅 회로 쪽에 스탠바이 전원이 공급돼서 어떻게 이제 부팅 회로 전원을 공급하고 파워온 버튼을 눌렀을 때 어떻게 트리거 신호가 동작해서 IO 칩에서 나온 이제 그 전이차를 이용한다고 그랬죠. 파워 서플라이 메인 전압은 그 신호가 여기 내부를 통해서 돼서 이 파워온 단자에 5V를 0V로 떨어뜨려서 부팅 회로가 동작을 해서
동작을 해서 이제 그 파워 서플라이에 메인 전압이 기동한 다음에 이제 5V, 10V, 3.3V 파워고 시그널을 어디로 준다? 이 메인보드 커넥터를 통해서 쭉 줘서 각종 소자에 공급을 하는 거죠. 이것이 이제 부팅 회로가 기본이에요. 이게 기본.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런 보드뷰를 가지고 따라간다든가 이걸 못 구했다면 여기서 찍어가지고 한번 여러분들이 테스터기 부자 모드로 놓고 따라가 보세요. 쭉. 이게 따라가기가 만만치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따라갔을 때 얘가 어디하고 연결이 되는가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해서 그렇게 하면은 아마 여러분들이 좀 회로가 좀 보일 겁니다. 이렇게 노력해서 한 사람하고 그냥 대충 한 사람하고는 또 엄청난 많은 차이가 있어요. 회로 보는 능력이 생겨버리거든요. 근데 대충 한 사람들은 회로를 보는 능력이 없어요. 그냥 이것도 떴다가 저것도 떴다가 막 그런 사태가 벌어지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샘플 여러분들 정상 동작 때는 메인보드 하나 선택을 하세요. 제가 아까 그 스타디움 지그를 만들려고 그랬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육시키기 위해서는 요 G31보드 요걸 좀 택했습니다. 요거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앞으로 회로 해석하고 점검망을 얘기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정상 동작 때는 보드를 하나 샘플로 택해서 이왕이면 좀 약간 구형 보드로 하세요. 왜냐면 요즘 이제 그 메인보드들은 지금 보시면은 여기 지금 요 신형 보드들도 사우스 칩은 있잖아요. 이 노스 브리지 칩이 없잖아요. 왜냐면 인텔에서는 DMI 기술, 다이렉트 미디어 인터페이스라는 기술을 써서 요 CPU 안에 이 그래픽 컨트롤러하고 메모리 컨트롤러를 잡아넣기 때문에 한 가지 중간에 버퍼링을 없앴다. 속도 때문에. 근데 어차피 노스 브리지가 없어진 게 아니라 CPU에 통합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렇게 노스 브리지가 있는 그 메인보드를 가지고 연습하는 게 좋겠죠. 일단은. 왜? 원리는 같습니다. 원리는. 예.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 연습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고요. 자, 시간이 좀 많이 흘러서 부팅회로 회로 해석 쪽은 이 부분은 지금 다음 시간에 연장해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많은 시간을 할당해서 하면 지루해서 또 강의를 안 보시는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고요. 자, 오늘도 강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